마지막으로 이제 대외 관계만 얘기를 해볼게요. 대외 관계는 국가별로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중국의 한나라가 우리 이 한반도 완주 지역의 대외 관계와 연결된 첫 번째 국가라고 보면 되고요. 중국의 한나라가 쳐들어왔죠. 이때가 이제 위만조선 때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관계와 전쟁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로만 좀 한정을 해서 얘기를 하면 위만조선에 쳐들어와서 이 위만조선 한 1년 정도 버티다가 기원적 108년에 망해버리죠. 자, 요게 하나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이 망한 이 고조선이죠. 이 지역에 한나라가 자신의 지방 행정구역을 만들어버려요. 직접 지배했다는 뜻이에요. 한나라가 이제 군현이죠. 한의 군현을 4개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한사군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을 한나라가 직접 지배하게 되었고, 이 지역에 흩어진 세력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이합집산을 하면서 이제 국가를 만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 하나가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봐둘 것은 이제 대외 관계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삼국 간에 있었던 그 항쟁이에요. 삼국 간에 있었던,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 간의 싸움이죠. 근데 이거는 뭐 자세하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다만 4세기와 5세기와 6세기 때 이제 백제, 요때 고구려, 그다음에 요때 신라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인 왕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뭐 근초고왕, 그쵸? 이때는 뭐 광개토왕과 장수왕, 그다음에 이때는 뭐 진흥왕, 뭐 이런 왕들이 대표적인 왕이 되겠죠. 자, 해당 시기에 이 한강이 이렇게, 만약에 한강이 이렇게 있다라고 칠게요. 한강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한강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 한강을 백제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백제 전성기고,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고구려 전성기고, 뭐 이런 거죠. 자, 이 시기에 이제 한강은 백제가 차지하고 있었고, 백제가 주변 지역의 영토를 이제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마한의 잔존 세력을 복속시켰고, 그 다음에 이 고구려의 평양성 있죠. 이 평양성까지 쳐들어간 이게 저 건철광 때의 모습이고, 자, 그 다음에 남한강 유역에 여기에 비석을 하나 세워요. 이게 중원 고구려비죠. 이 중원 고구려비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뭐 장수왕 때가 되겠죠. 자, 그리고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중원 고구려비, 그건 5세기 장수왕 때 뭐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비석이 한강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석은 이제 북한 삼비가 될 거예요. 자, 북한 삼비, 그럼 6세기 뭐 진흥왕 때 뭐 이 정도는 최소한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넘어가면 이제 중국의 통일국가와 고구려와의 전쟁, 그다음 백제와 신라와의 싸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이제 수라고 하는 큰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수나라가 고구려에 쳐들어와요. 그쵸? 요 싸움, 뭐 살수대처, 그쵸? 이런 거 다 알죠? 을지문도. 자, 그다음에 뭐 당나라, 그쵸? 당나라가 또 고구려에 쳐들어오죠. 고구려에 쳐들어옵니다. 이때 뭐 안시성 전투, 뭐 이런 것도 다 그냥 알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싸움을 했었던 시기가 한 시기가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시기에는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당나라, 수나라와 고구려가 싸우고 있을 때 남쪽에서는 백제와 신라가 전쟁을 치열하고 있었고, 이 백제와 신라와의 전쟁에서 힘에 붙인 신라가 이제 당나라를 끌어들이죠. 그래서 당나라와 이렇게 친선 관계를 맺게 되고, 우리는 이걸 이제 뭐 나당 동맹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당나라의 군대가
고구려에 이렇게 고구려란다 미안해 백제에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백제가 660년에 망하고 그리고 위에 있는 고구려에도 요 군대가 쭉 쳐들어가서 고구려가 668년에 이제 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다 건너에는 이제 일본이 있죠. 일본 애들이 있었는데 이 일본 애들은 백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군을 보내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이후에 부흥운동이 나타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구려와 백제가 망하는 게 또 하나의 두 번째 장면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장면이 되면요, 망했어요. 근데 이 신라와 당나라가 서로 전쟁을 합니다. 신라와 당나라가 전쟁을 하고 결국 이러저런 이유로 당나라가 이제 물러나게 되죠. 당나라가 물러나게 됐을 때 선을 찍고 이제 물러났을 거 아닙니까? 이 선이 그어진 데가 대동강이에요. 그래서 하얀색으로 쓸게요. 대동강입니다. 대동강 남쪽을 신라가 이제 장악해서 우리가 통일신라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676년입니다. 자, 그래서 삼국 통일의 과정은 이렇게 고구려가 힘이 약해지는 수나라와 당나라의 전쟁 과정, 그 다음에 백제와 고구려가 차례로 망하는 과정, 세 번째 당나라와 신라가 전쟁을 해서 대동강 남쪽을 신라가 완전히 차지하는 과정,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가면 이 당나라에 있었던 많은 고구려 유민들이 이 부흥운동을 하죠. 그 부흥운동을 과정에서 당나라로부터 탈출해서 대조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력을 이끌고 계속 동쪽으로 이주를 해서 나라를 만들죠. 그게 이제 발해라는 나라입니다. 이 발해라는 나라가 처음부터 발해라고 한 건 아니고 대조영 자신도 이 국가를 발해라고 부르진 않았으나 중국 애들 이제 발해라고 불렀죠. 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외관계만 얘기하는 거니까 이 대조영이 만든 이 발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국가는 당나라와 싸우는 과정에서 쭉 일로 저쪽 동쪽으로 가면서 만든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무왕 때, 두 번째 왕인 무왕 때까지도 여전히 그 당나라와는 대결 구도가 형성되어 있었고 문왕 때가 되어서야 이 당나라와 친선과 교류 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만 대외관계에서는 발해에서는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두 번째 하나만 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일본과의 관계예요. 일본과의 관계 교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발해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스스로를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단서들을 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남기거든요. 고려 국왕이라고 부른다든지 뭐 이런 모습이 있죠. 자, 이런 거 하나만 더 찍고 가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는. 자, 이번에는 이제 고려 시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고려 시대. 자, 고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예요. 10에서 11세기, 다음에 12세기, 다음에 13세기, 다음에 14세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10세기와 11세기, 900에서 1000년 정도 시기에는 거란과의 외교 대외관계, 12세기 1100년대에는 여진과의 대외관계. 참고로 거란은 나라 이름이 요고, 여진은 나라 이름이 금나라입니다. 자, 그다음에 13세기에는 이제 몽골 1200년대 몽골 이제 원나라가 되겠죠 나중에. 그리고 14세기에는 이제 원나라가 쇠퇴하면서 나타난 이 홍건적, 그다음에 왜구, 그다음에 새롭게 원나라를 쫓아내고 중국을 차지한 명나라, 이런 애들과의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와, 되게 많죠. 예, 이걸 하나씩 다 살펴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죠. 거란과의 관계 볼게요. 거란은 고려에 세 차례 침입합니다. 세 차례 1차, 2차, 3차 이렇게 침입합니다.
1차 때는 서희라는 사람만 잘 기억하세요. 다음에 강동육주 요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기억하면 될 거고요. 뭔지는 다 알 거라고 믿어요. 다음에 2차 때는 사람 이름은 몰라도 되는데요. 수도를 뺏겨가지고 남쪽까지 피난을 가게 돼요. 그래서 좀 위기가 크게 있었던 시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된다면 뭐 양규라는 사람이 언급될 수는 있으나 그냥 2차는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에 3차는 여러분 다 아는 강감찬, 네. 뭐 귀주대첩이 나오겠죠. 귀주대첩. 이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자, 침략의 세차례 끝났는데 고려가 끝내 잘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결과 어떻게 됐냐? 고려가 거란이 또 쳐들어올까봐 국경에 큰 성을 쌓았어요. 천리장성을 쌓았다. 침략에 대비했다. 요거 이렇게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여진과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진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고려가 쳐들어간 게 있고요. 그리고 자, 고려가 여진에 쳐들어간 게 있어요. 그게 이게 동북구성이죠. 동북구성 하면 뭐 윤관이라는 사람이 당연히 떠올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별무반, 그쵸? 교과서의 동북구성의 위치가 지도로 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진이 이제 고려에 요구한 게, 쳐들어오려고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군신관계 유교죠. 군신관계를 요구한 것이고, 요것을 여진이 요구했는데, 요걸 고려가 받아들였죠. 이때 이것을 받아들인 고려의 인물이 누구예요? 이자겸. 그쵸? 이자겸. 자, 받아들여서 이게 치욕스러우니까 이걸 고쳐야 된다. 금나라를 쳐들어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묘청, 서경천, 노원동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파트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몽골 볼까요? 자, 몽골은 이제 무신정권 시기다. 무신정권 시기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우 때 쳐들어오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은 최우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강화도로 천도했다. 강화도 천도 기억해둬야 될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 큰 피해를 입었죠. 우리가 승리한 전투 정도 하나 기억해둬야 된다면은 뭐 처인성 전투 같은 게 있겠죠. 이런 대표적인 전투가 있었다. 라는 것 정도 하나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얘네들의 그 침략을 막기 위해서 부처님한테 기원을 드렸죠. 그러면서 만든 거 팔만대장경이죠. 그래서 팔만대장경 만든 것도 이 시기다. 이런 거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신정권이 무너지면서 개경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항전이 끝났죠. 자, 근데 끝까지 항전했었던 애들이 있었죠. 자, 삼별초. 자, 요 정도가 이제 교과서에서 언급될 수 있는 키워드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 몽골과 관련된 것들 봐두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사회사 파트에서 이 부분은 이 시기를 거치면서 향부곡소가 일반 군현으로 승격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참고로 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나라와 관련된 것은 침략과 관련된 것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원나라의 간섭이죠. 원나라의 내정 간섭이죠. 그래서 내정 간섭. 그래서 내정 간섭 받아야 돼요. 그럼 내정 간섭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나요? 뭐 첫 번째 뭐 동령부, 뭐 탐라 총관부, 그다음에 쌍성 총관부 같은 영토를 얘네가 뺏어갔죠. 이런 거 봐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정동행서는 훨씬 더 중요하죠. 그쵸? 정동행서. 이 영토 부분은요, 쌍성총관부가 자주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동행성. 일본에 쳐들어가기 위해서 만든 기관인데, 이 기관이 계속 고려의 내정 간섭을 하는 기관으로 유지된다.
이것 말고도 다양하게 내정 간섭을 하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봐두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홍건적과 외구.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홍건적이 북쪽에서부터 이제 쳐들어오죠. 요거는 이제 뭐 공민왕 때, 공민왕 때입니다. 공민왕 정도는 기억하겠죠. 공민왕이 도망을, 피난을 가기 시작해요. 안동까지 국민왕이 홍건적의 그 침략 때문에 피난을 갈 정도로 고난한 생활을 겪었다. 그 다음에 이 왜구는 남쪽에서 또 이렇게 올라가죠, 그쵸? 이렇게 위쪽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세금을 담당하는 곳을 얘네가 쳐들어서 국민안의 개혁이 매우 힘들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얘네들의 침입이었다라는 거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이 왜구와 이 홍건적 애들을 막았잖아요. 그럼 군인이 등장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이것과 관련해서 신흥무인 세력이 등장하고 크게 성장했다. 그게 누구야? 최영과 이성계다. 그쵸? 자, 이런 것들을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명이야, 명. 명나라는 고려시대 때 별로 관계가 없지만 딱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명나라가 고려에게 너네가 가졌었던 천령 이북의 땅을 돌려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천령 이북의 땅이 뭐냐? 상송 총관부를 공민왕이 무력으로 되찾고 그 위쪽의 땅까지 뺏었거든요. 되찾아 왔는데 그걸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가 그걸 못하겠다라고 해서 요동정벌을 계획해서 군대를 보내죠. 요동정벌 가다가 돌아온 애가 이성계 아저씨잖아요. 그쵸?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위화도회군이라고 부르죠. 위화도회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했다.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권력을 장악했다. 뭐 요거 나오는 파트니까 요거 하나 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볼 텐데, 조선의 대외 관계는 대체로 명나라하고는 태종 때 이후에 계속해서 관계가 개선돼서 좋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조선과 명나라는 이제 뭐 4대라고 해서 명나라에게 조선이 조공 물품을 갖다 주고 그다음에 채품을 받고 답례품을 받는 외교 관계의 형식을 띱니다. 그랬을 때 조선에서 이 채품으로 인해서 좋은 것은 조선의 왕권이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형식적인 우월성을 띌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 있었던 여진 아이들은 말을 안 들어먹으면 싸우기도 하고, 그쵸? 말을 들으면은 좀 사이좋게 지내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교린이라고 하죠. 교린. 자, 그래서 강경책인 경우에는 사군과 육진을 개척해서 군사적으로 땅을 빼앗아 버린 건 있고요. 그다음에 웬만하면은 무역을 할 수 있는 무역소를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은 얘네들 귀순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남쪽에서는 일본 아이들 있죠. 일본 아이들과 조선도 역시 교린에 해당되는 정책을 폈었고, 그러면 뭐 강경책은 뭐가 있나요? 뭐 외구 근거지인 스시마 섬을 공격한 것이 있죠.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삼포를 개항하고 여기에 외관을 만들어서 일본 애들이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교역량에 대한 이해관계나 차이 때문에 여기서 난이 일어났으니 그게 삼포외란, 그다음에 뭐 을묘외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러한 국방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비변사, 그렇죠? 비변사라는 기관이 임시기구로 만들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1592년에 일어난 큰 전쟁인 임진왜란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은 좀 기억을 좀 잘 해둘 필요가 있고, 교과서에 지도가 있으니까 그 지도를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사실 임진왜란이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두 개의 전쟁이 나눠진다고 했었죠. 임진왜란이 있고 중간에 휴전협상 기간이 한 3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정유재란 97년에 정유재란 이렇게 전쟁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그 대표적인 뭐 전투들이만 나오는데 그것도 다 임진왜란기, 그다음에 휴전을 찍고 정유재란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다라고 보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그 교과서에 있는 것 중에 순서대로 쭉 보면 부산에서 전투를 하고 신립이 충주에서 지고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이 일본의 해군을 막아내고 그다음에 뭐 이후에 명나라가 들어오면서 평양을 되찾고 뭐 이런 모습이 나오죠. 교과서에 있는 것 중에 정유재란에 해당되는 시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 1597년에 이순신의 그 영화로 나오는 그 명량이죠. 명량해전. 그 다음에 역시 1598년에 이순신의 노량해전. 요 두 가지 전투 정도가 이제 이 정유재란에 해당되는 전투이고 나머지는 다 임진왜란에 해당되는 전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요, 왜 이렇게 차이 나나요? 왜냐면은 이 정유재란은 기본적으로 일본 애들이 이 휴전 기간 동안에 자기네들이 주둔한 곳에다가 어마무시하게 성을 막 쌓았어요. 외성이라고 하죠. 일본식 성을 쌓아 수비를 막 하고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그걸 막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뭐 크게 성과가 없었어요. 시지부진하게 뭐 전투가 크게 승리되지 못하니까 성 안에 틀어박힌 일본 애들을 뭐 말라 죽이기 위한 전략이 좀 이어지고 막 그런 거기 때문에 전투가 크게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도. 그래서 이렇게만 구별을 좀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전쟁의 결과 관련 국가인 명나라가 전쟁 비용 등의 문제로 쇠퇴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어부지를 얻은 여진은 성장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나라를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명나라와 여진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여진이 만든 나라는 이제 금나라. 근데 요거는 앞에 있는 금나라랑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후금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 조선은 임진전쟁으로 크게 피해를 봤죠. 임진왜란으로. 그리고 그래서 당연히 크게 역시 쇠퇴하고 있었던 시기, 피해를 많이 보고 있었던 시기이고요. 이때 임금이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이고 광해군은 얘네 둘 사이에서 어떤 편도 들지 않으려는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중립외교죠. 그렇죠? 중립외교 전술을 폈다라는 거 봐두면 될 것 같고, 자 하지만 요게 이제 싫어하는 애들이 있었겠죠. 그쵸?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서 그게 바로 인조죠. 인조 반정으로 결국에는 이 중립외교는 문을 닫게 되더라라는 거 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전쟁 이후에 조선과 일본의 관계도 나오는데 조선과 일본은 이제 교류를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교류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회답 겸 쇠환사라고 하는 사절단이 포로를 돌려받기 위한 사절단입니다. 이 사절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천 명의 포로를 돌려받기도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후에는 일본과의 교류를 하는 사절단인 이제 통신사가 일본의 19세기 전까지 교류를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한편 일본은 에도 막부라고 하는 새로운 정권이 수립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둘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전쟁인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죠. 그쵸? 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그냥 마저 얘기를 하죠. 자, 인조반정이 일어났어요. 인조반정으로 얘네가
친명 외교를 하죠. 그쵸? 이 친명 외교가 원인이 되어서 얘네가 쳐들어오죠. 그게 정묘호란으로 조선과 후금 사이에 형제 관계를 맺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가 나라 이름을 청이라고 바꾸게 되고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자 쳐들어오게 되죠. 그게 바로 병자호란. 그렇죠? 병자호란. 여기에서 인조가 패배하게 되면서 우리가 군신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이 병자호란의 치욕을 갚자라고 하는 교종의 북벌운동이 잠깐 준비되다가 실행하지는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외 관계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얘기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잘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외 관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